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 여러분과 삼국지 경영학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전에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이셨던 최우성님이시고요. 의류문화사에서 출판했습니다. 왜 삼국지일까요? 삼국지엔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재미있는 무용담뿐만 아니라 세상 이치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지요. 서기 2세기 말부터 근 100년간의 스케일 크게 벌어지는 장대한 드라마이죠. 영웅 호걸들의 꿈이 있고 또 도모함이 있고 경영함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전란 와중에서 살아간 무수한 사람들의 삶의 역경과 희노애락이 있지요. 그래서 삼국지는 언제 읽어도 재밌고 또 읽을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서 시절에 따라서 개인 형편에 따라서 각기 와닿는 게 다르지요. 무엇보다 재미뿐 아니라 깊은 지혜와 교훈을 주지요. 그 중에서도 경영학적으로 보이는 조조의 특성과 그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조의 비정과 냉혹한 결단, 대권에 거슬리면 가차없이 제거, 깊은 속 아무도 몰라. 조조가 감상적인 면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덤이지 본질은 아니다. 감성적 리더십만으론 일시적으로 인심을 얻거나 좁은 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천하를 차지하기는 어렵다. 부드러운 감성 밑엔 강철 같은 의지와 냉혹한 계산이 깔려 있어야 한다. 옛말에 필부의 만용과 아녀자의 인정으론 천하를 도모하기가 어렵단 말이 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용기가 필수적이지만 용기도 절제와 계획성이 필요하며 인정도 맺고 끊음이 분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은 기업 경영에서도 그대로 통한다. 크게 성공한 경영자를 보면 인정이 넘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땐 냉혹하기 그지없이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런 복잡한 성격이 아니면 그 많은 사람을 겁내게 하면서 승부시키고 또 좋아하게 하며 따르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군주론에 의하면 군주는 부하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도 되고 사랑도 받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이 먼저라고 했다. 은의로 맺어진 관계는 배신당하기 쉬워도 보복에 두려움이 있으면 여간에선 배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외환 위기 이후 도산한 많은 문제의 기업을 보면 기업이 기울어질 때 내부 배신이 많으며 그런 기업일수록 경영자가 마음이 약하거나 약점이 많아 부하들에게 잘해주기만 하고 공적인 조직 기강은 엄하게 다스리지 못한 경우가 많다. 배신이란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땐 예상되는 보복을 감수하기보다 차라리 은의에 눈 감게 된다는 것이다. 조조의 일생을 보면 따뜻한 감성도 자주 보여주지만 아울러 비정한 냉혹한 결단으로 점철되어 있다. 동탁이 낙양에 들어와 권력을 잡았을 때의 일이다. 조조의 실력을 잘 아는 동탁은 같이 일하자면서 좋은 자리를 준다. 그러나 조조는 동탁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고 보고 몰래 고향으로 도망친다. 동탁은 즉각 체포령을 내린다. 조조는 도중에 여백사라는 친지의 집에 들르는데 거기서 무슨 오해가 생겨 조조는 여백사의 가족을 몰살시킨다. 집을 나서는 길에 조조를 대접하려고 시장에 갔다 오던 여백사를 만나자 그도 죽이고 만다. 만약 살려두면 집에 돌아가 가족이 몰살당한 것을 알고 사람들을 모아 추격해 올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일설에는 여백사의 망나니 아들이 조조의 재물을 탐나 덤빔으로 할 수 없이 죽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도망가면서 일가를 몰살시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때 조조는 내가 천하를 배신할 수는 있어도 천하가 조조를 배신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조조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 길로 조조는 고향으로 돌아가 일가의 전 재산을 팔아 동탁에게 대항할 의용군을 모은다. 이때 가족 중심으로 모인 약 5천 명의 군사가 후에 천하를 휘어잡는 조조 세력의 모제다. 당시 최강의 무장 세력이며 집권가였던 동탁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에 옮겼다는 것만으로도 조조의 대담한 도전의식과 용기를 엿볼 수 있다.
어찌 보면 무모하고 꿈 같은 도전의식 없이는 결코 위대한 창업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조조는 자신의 원대한 포부에 도움이 되는 것은 끝없이 포용하는 대신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다. 처음 조조의 포부는 자신의 터전을 잡고 그걸 키워나가는 것이었으나 차츰 욕심이 커져 자신의 왕국 건설까지 생각한다. 천자를 모시고 한나라를 이어가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속으로는 한나라를 대신할 조씨 왕국까지 꿈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될 때까진 자신의 속셈을 절대 내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엔 조조를 잘못 보고 많은 선비와 명사들이 조조 밑으로 몰려들었다. 그것도 조조의 탁월한 능력이다. 조조는 필요하면 적은 말할 것도 없고 부하들도 태연히 속였다. 천하의 일을 하는데 사소한 것엔 구애받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이었다. 보통 사람들의 윤리의식과 가치 체계로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영웅이나 위대한 경영자가 큰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조조의 기질과 행동이 변화무쌍하고 신출귀몰했기 때문에 부하들도 조조의 진심을 알 수 없어 모두 두려워했다. 조조가 원수가 싸울 때였는데 중도에 양식이 떨어졌다. 보급 책임자가 식량 부족을 보고하자 큰 돼 대신 작은 되로 퍼서주라고 지시한다. 병사들에게서 불평이 나올 거라고 말하자 조조는 나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지시한다. 며칠이 지나 병사들의 불평이 터졌다. 한동안 가만히 있던 조조는 보급 책임자를 불러 내 목을 좀 빌려야겠다라고 말한다. 자기는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자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병사들을 달래려면 그 길밖에 없다. 너의 가족들은 내가 잘 보살피마 하며 참수형에 처했다. 그리고는 그 목을 높이 매달고는 보급 책임자가 되를 속여 식량을 착복했기 때문에 본보기로 처단했다고 써붙인다. 병사들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 주공께서 식량을 줄이라고 할 턱이 있나 하고 소란이 수습되었다 한다. 조조는 부하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그걸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어느 날 조조는 시녀에게 한 시각 뒤에 깨어달라 말하고는 잠이 든다. 그 시녀는 평소 조조가 매우 총애했는데 조조가 너무 달게 자는지라 깨우지 못했다. 조조는 일어나자마자 지시한 대로 깨우지 않았다고 그 시녀를 처단한다. 일종의 군기잡기 셈이다. 조조는 주위의 반란이나 암살을 매우 경계했다. 한 번은 곁에서 부리는 시동을 보고 내일 칼을 품고 자기에게 몰래 접근해 보라고 지시한다. 시동이 그러면 자기는 죽는다고 하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극이고 입 다물고 있으면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구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그 다음날 조조는 측근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암살의 기미가 있으면 몸에 신호가 온다며 그 시동을 가리켰다. 호위 병사들이 달려들어 몸을 수색하니 칼이 나왔다. 주위 측근들은 조조의 귀신 같은 예감에 놀랐다. 형장으로 끌려간 그 시동은 마지막 순간에 구해줄 것을 믿었으나 조조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번은 조조가 자기는 잘 때 사람이 접근하면 칼로 찌르는 버릇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한다. 그리고는 낮잠을 자면서 이불을 걷어찼다. 시동이 이불을 덮어주자 조조는 벌떡 일어나 칼로 베고는 다시 잠이 들었다. 한참 뒤에 깨어난 조조는 어찌 된 일이냐고 묻고는 내가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고 슬퍼하는 것이었다. 잠잘 때 암살을 막기 위한 연극이었다. 사생활에서도 비정했지만 정치적으로는 더 냉혹했다. 자신의 정치 포석을 위해서는 명문 집안도 창업 동지도 가차없이 처단했다. 공융은 공자의 후손으로 당시 이름을 날리던 지식인이며 망명가였다. 콧대가 높아 조조 앞에서도 할 말은 다 했다. 조조의 여러 개혁 조치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비판했다. 처음엔 조조도 공융을 어찌할 수 없었다. 오히려 공융의 명성을 적당히 이용하고 벼슬도 높여주면서 자기 편으로 쓰려 했다. 그러나 공융은 황간 집안 출신인 조조를 약간 우습게 보고 계속 불경스럽게 군다. 조조는 참으면서 때를 기다린다. 주위에서도 공융이 약간 심하다는 여론이 돌자 사람을 시켜 공융을 탄핵하게 한다. 그리고 공융의 혐의를 조사하게 하면서 다시 탄핵 건의서를 연달아 올리게 한다. 조조는 공융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비난이 많고 죄가 명백하니 어쩔 수 없다며 공융을 처단한다. 사람을 처단할 땐 한탄도 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일단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았다.
조조가 처음 매우 총애했던 양수를 처형할 때도 주저함이 없었다. 양수는 천재적 두뇌를 가진 제사로서 머리를 쓰는 것이 조조를 앞섰다. 조조의 속셈이 양수에 의해 몇 번 간파당하자 조조는 군심을 흩뜨렸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사실 조조가 후계자로 찜찍고 있는 장남 조비의 라이벌인 삼남 조식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미리 제거해버렸다는 설도 있다. 그렇게 머리 좋은 모사가 남아있으면 자신이 죽은 후에 엉뚱한 분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장차 조씨 왕국의 장애가 되는 것은 미리 없애버린 것이다. 조조는 평소 부하들을 엄격히 관리했다. 공식적인 감찰기구 외에 비밀 조직을 두고 물샐 틈 없는 감시를 했다. 그 책임자로 평판이 별로 안 좋은 사람을 임명했다. 과연 그는 권력을 빙자해 횡포를 부리고 주위에서 말이 많았다. 옆에서 그 사람 저질이니 경질해야 한다고 말하자 조조는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남의 뒷조서나 하고 비행을 캐는 일을 마음씨 좋은 어진군자가 할 것 같은가. 다 용도가 있어서 쓰고 있으니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과연 그 사람은 남의 비위를 캐고 불편한 사람을 숙청하는 데 탁월한 공로를 세운다. 그러나 그 횡포가 심해지고 원성이 높아가자 비위를 문제 삼아 적당히 처단한다.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새에 맞게 쓰고는 용도 폐기한 것이다. 조조는 통치권에 관한 죄목에는 더욱 냉혹했다. 조조는 명목상이지만 황제를 모시고 있었다. 조조는 한나라 숭상이었으므로 형식상 한나라 황제, 헌제의 신하다. 그러나 조조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어 황제는 그야말로 허수아비였다. 황제를 호위한다는 명분 아래 조조 군사들이 황궁을 겹겹이 에워싸고 출입자를 일일이 체크했다. 심지어 조조의 딸을 후궁으로 들여보내 황제를 직접 감시했다. 이때 위촉, 오, 세 나라는 실제 독립된 나라였지만 형식상은 모두 한나라의 신하로 황제를 받들어 모시는 형국이었다. 조조가 한나라 승상으로서 천자 이름을 빌려 천하를 호령했던 것이다. 허수아비 노릇에 앙앙불락하던 황제가 어느 날 조조를 제거하란 비밀 명령을 내린다. 옛날 황제가 권력 있는 신하를 제거할 때 쓰던 수법이다. 성공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조조는 물샐 틈 없는 정보망을 깔아놓고 있었으므로 곧 발각된다. 그때 조조는 황제는 차마 손대지 않았지만 황후를 가차없이 처단한다. 황후가 벽장 속에 숨었는데 병사로 하여금 벽장을 부수고 들어가 끌고 나가게 했다. 보다 못해 황제가 좀 인정을 베풀 수 없느냐고 애원해도 만약 이번 일을 성공했으면 이 조조가 적골로 끌려 나갔겠지요 하고 차갑게 웃었다 한다. 권력의 본질과 냉혹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상 조그만 인정이나 부주의 때문에 권력은 물론 목숨까지 잃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경영자도 마찬가지다. 좀 더 모질지 못해 부정을 저질렀거나 조직 문화에 안 맞는 부하를 자를 기회를 놓치고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선 사적인 인정은 버리고 덜어는 과단성과 비정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평소 아무리 착하고 아랫사람에게 잘해줘도 결단의 시기를 놓쳐 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가면 그 경영자는 악인이 되고 만다. 평소 크고 작은 인정을 베풀기보다 기업의 유지 발전이라는 큰 줄기를 키우는 것이 경영자의 책무고 가장 큰 선행이기 때문이다. 조조가 창업 공신인 순욱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 순욱은 애초 원소 밑에서 일했으나 조조에게 옮겨와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 된다. 순욱이 찾아왔을 때 조조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반길 정도였다. 비상한 머리와 충성심으로 조조를 잘 받들어 조조의 창업에 최고의 공훈을 세운다. 순욱은 조조와는 일심동체의 관계였다. 개인적 신망과 명망이 높아 순욱이 조조를 위해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조조가 천하의 인심을 얻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 처음엔 두 사람의 뜻과 이상이 같았으나 조조의 세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조조는 한나라의 신하에 만족하지 않고 은근히 조씨 왕국을 꿈꾸었다. 순욱은 조조가 아니라 한나라의 충실한 신하로 남아주기를 기대했다. 결국 두 사람의 이해가 충돌하는 때가 왔다. 조조가 승상 자리를 넘어 위공이 되려 했다.
승상 이상의 독립된 왕국의 주인을 바랐던 것이다. 주위에서도 그걸 권했고 허수아비인 황제도 거절할 수 없었다. 조조는 순욱의 의사를 떠보게 했다. 순욱은 한마디로 지나친 욕심이라며 반대했다. 한 나라의 신하로서 충성을 다한다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이라는 것이다. 순욱의 의사를 전해들은 조조는 매우 화가 났다. 순욱은 얼마 전 조조가 행정구역을 바꾸어 조조의 직할 지역을 넓히려 했을 때도 반대한 바가 있어 기분이 안 좋았던 참이었다. 그러나 순욱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강행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명분 있게 순욱을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조조가 남쪽으로 정벌전쟁을 나가면서 순욱과 동행한다. 도중에 순욱이 병이 나 조조와 떨어지게 된다. 그때 조조는 순욱을 위로한다며 음식 찬압을 하나 보낸다. 순욱이 열어보니 빈 그릇이었다. 순욱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내가 평생 헛되이 애를 썼구나 하고 탄식하며 독을 먹고 자살한다. 순욱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어오자 조조는 목을 놓아 통곡한다. 조조는 순욱에게 경후라는 칭호를 내려 신분을 크게 높인다. 또 아들인 자기의 사위로 삼고 순욱의 자귀를 이어받게 했다. 조조로서도 정리면에서는 순욱이 안 됐지만 원대한 포부의 장애가 되니 살려둘 수 없었고 천하의 이목이 있으므로 죽고 나서 후하게 대접한 것이다. 뛰어난 인재 조련사 조조, 숨은 인물 발탁하고 야생마 길들여 준마로. 삼국지에 많은 영웅 호걸과 모사, 문인, 관료 등 특색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조조 진영의 층이 두텁고 다채롭다. 왜 그럴까? 조조가 일찍 중원의 기반을 잡고 천자를 모셔 정통성을 확보한 것도 한 원인이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위나라 CEO인 조조의 개인적인 역량에 힘입은 바 크다. 청탁불문하고 인물을 끌어모으고 포용하는 조조의 큰 그릇과 확실한 비전, 인간적 매력이 만들어낸 것이다. 위대한 경영자는 큰 인물을 끌어들이고 또 만들어내는 데 출중하다. 그것은 돈으로 될 일도 아니고 잘해준다고 될 일도 아니다. 타고나야 한다. 삼국지를 보면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다. 그때 왜 갑자기 쏟아지듯 인물들이 나타났을까? 격변기이기 때문이다. 구질서가 무너지고 신질서가 태동될 땐 틀에 박힌 인물로선 미흡하다. 에너지가 넘치고 창조성과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때를 만나는 것이다. 조조 자신도 발상이 자유롭고 행동이 호방하기 때문에 태평성대였다면 큰 사고를 쳤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조조는 특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을 알아보고 수족같이 부렸는지도 모른다. 조조는 총나라를 세운 유비나 오나라의 손권까지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 조조 진영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모였다. 싸움 잘하는 무장, 꾀를 잘 내는 모사, 병참 보급에 뛰어난 경제관료, 글솜씨가 좋은 문사, 유능한 사법관리, 명령만 내리면 돌진하는 행동파에서 대외용으로 모양 좋은 명사 그룹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나라 경영에 필요한 온갖 유형의 인물들이 질비했다. 조조는 이들의 특성을 잘 알아 필요할 때 귀신같이 골랐었다. 뿐만 아니라 조조는 인물을 만들어갔다. 사람의 잠재력을 재빨리 간파하여 적정한 경력 관리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 것이다. 경영자에게 있어서 인재 육성이란 가장 큰 일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나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 내가 키운 인재들이 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내고 좋은 업적을 쌓는 것을 볼 때 고맙고 반갑고 아름다워 보인다. 삼성은 인재의 보고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나에게 이 이상 즐거운 것은 없다. 라고 수레한 바 있다. 성공한 창업 1세대들은 사람을 많이 키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이병철 회장이 특히 조직적으로 인재를 키웠다. 경력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고 다소 벅찬 일을 맡겨 항상 도전적으로 일을 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게끔 뒷받침했다. 우선 회장이 믿고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은 물론 주위에서도 알게 했다.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연 힘이 붙게 되어 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사업이 성공하면 더 힘이 붙게 되어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스타 경영인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런 전통은 대를 이어 계승되고 있다. 스타 경영인도 방심하거나 나태하면 하루아침에 추락한다. 그땐 스스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추락 과정을 통해서 경영자의 그릇이 시험된다. 자포자기하거나 평상심을 잃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어려울 때 의연하게 대처해 역경을 딛고 일어서야 큰 경영자가 된다. 삼성이 유능한 경영자를 많이 배출하고 오늘날 압도적으로 잘 나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사실 성공한 왕조나 기업을 보면 모두 큰 인물들이 모여든다. 조조의 천부적 능력 가운데 하나는 특이한 인재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키우는 것이다. 친인척이나 일찍부터 조조를 따라다닌 가신들이 조조에게 신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천하를 떠돌던 이재들이 조조를 만나 정착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까지 하다. 이런 인물들이 큰일을 한다. 이들은 큰 재주를 지닌 대신 다루기가 어렵다. 이들을 잘 다루면 큰 득이 되지만 잘못 다루면 큰일 난다. 개성이 독특하고 행동이 파격적이기 때문에 기존 질서와 조직이 흔들린다. 그러나 모범생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태연히 해치운다. 주인도 섬길 만한 주인이 되어야 섬기지 그냥 섬기려 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익보다 장래성을 보며 자신의 재주를 펼 수 있는가를 따진다. 자신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땐 미련 없이 떠난다. 조조가 이들을 붙잡아 자기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보면 꼭 야생마를 붙잡아 명마로 만드는 것이 연상된다. 현대 기업에서도 비슷하다. 기업의 일상적인 일은 우등생들이 하지만 새롭고 파격적인 일은 이재들이 한다. 기업이 한번 크게 도약하려면 이런 이재들이 필요하다. 이들은 대개 정동파가 아니거나 비주류이기 때문에 쉽다. 오늘날의 제너럴 일렉트릭을 만든 잭 웰치 회장도 기존 조직과 마찰이 많았던 비주류였다. 도요타 자동차가 요즘 잘 나가는 것도 비주류 출신인 오쿠타 히로시 회장의 파격적 경영에 힘입은 바 크다. 이런 창조적 파괴는 이재들이 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능한 조직 풍토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위대한 경영자만이 만들 수 있다. 조조 진영의 이재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출중하고 오랫동안 결정적으로 위나라를 보위한 사람은 가후와 사마의라고 할 수 있다. 위나라의 장래를 위해 조조가 미리 포석해 놓은 기둥과 같다. 이들은 늘 표면에 나서지는 않으나 기묘한 대목에서는 꼭 등장해 핵심적 역할을 한다. 가후는 순욱 곽과와 더불어 남이 못하는 큰 구상을 한다. 조조를 만나기 전엔 주인을 골라 전전했다. 조조 진영에서도 늦게 참여하지만 출중한 실력과 현명한 처신으로 끝까지 살아남아 위나라 최고 원로로서 활약한다. 큰 공을 세운 순욱은 조조와 뜻이 안 맞아 50세의 나이에 자살하고 곽가는 조조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으나 38세로 병사한다. 그러나 가후는 조조의 아들 넷까지 간다. 당시 천하대란의 와중에서 최고 권력자의 측근으로 76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기적에 속한다. 그야말로 명철 보신의 신기요 처세의 달인이라 할 수 있다. 가후는 대세를 보는 눈이 정확하고 판단이 빨랐다. 특히 임기응변에 능하고 대국을 잘 다뤘다. 관도대전 때 가후는 조조에게 지구전은 불리하니 기습책을 쓰라고 적극 권한다. 과연 조조는 기습 공격으로 돌파구를 열어 강적인 원소를 격파했다. 가후의 정세 판단은 조조의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빛이 난다. 가후는 일찍부터 조조의 큰아들 조비 편이 되어 승계를 받도록 여러 가지로 조언한다. 조조가 어느 날 가후를 불러 누구를 후계자로 했으면 좋겠냐고 은밀히 묻는다. 가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현명한 가후는 후계의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조조가 거듭 재촉하자 문득 깨어난 듯 원소와 유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둘 다 장자 승계를 안 하여 나라가 시끄러워진 경우다. 조조는 재빨리 알아듣고 장자 조비를 택하기로 결심한다. 조조 입장에서 보면 가후 같은 사람이 장남편이 되니 안심했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대권을 잡은 조비가 가후를 더욱 극진히 모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조조의 포석대로 된 것이다.
사마의는 가후보다도 더 큰 공로와 영향을 미쳤다. 가후는 이미 명성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사마의는 무명의 인물이었다. 고간집 자재로 뒤늦게 지방의 회계 책임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젊지만 매우 유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조조는 자기 밑으로 오라고 권한다. 조조가 막강한 실력자였지만 환관집 자손이라는 출신 때문에 약간 우습게 보았던 사마의는 중풍에 걸렸다고 핑계를 대고 그 제의를 거절한다. 조조는 그것이 꾀병임을 알아채고 만약 사마의가 자기 편이 되면 큰 힘이 되지만 남의 편이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해 자객을 보냈다. 자객이 사마의 암살에 실패하자 조조는 다시 군사를 보내 사마의를 모셔오지 못하면 아예 잡아오라고 한다. 사마의는 또 거절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판단하고 할 수 없이 조조 진영으로 들어간다. 처음엔 억지로 갔으나 막상 가보니 조조의 인물됨에 반하여 깊이 신복하고 충성을 다한다. 또 많이 배운다. 조조도 사마의를 측근에 두고 중용한다. 또 큰아들 조비의 교육 담당을 겸하게 해 장래에 대비한다. 그러나 사마의가 남의 밑에 있기엔 그릇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간파하고 경계의 눈초리를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조조는 꿈에서 말 3마리가 한 개의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본다. 사마의와 그의 2 아들을 말 3마리로 본 것이다. 조조는 더욱 의심이 나서 아들 조비에게 사마의가 유용한 인물이지만 잘못하면 우리 집안을 위협할지도 모르니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사마의도 무척 조심한다. 그러나 사마의가 워낙 유능하고 큰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조도 어쩔 수 없이 많이 의존한다. 소설 삼국지에서 사마의는 늘 제갈공명에게 당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막상막하였다. 뛰어난 군인이고 전략가이며 정치가로서 최후의 승자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사마의가 없었다면 제갈공명의 날카로운 공격에 위나라가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천하의 기재, 공병이 계속된 공세를 사마의의 끈기와 정확한 계산이 막아낸 것이다. 천하정세와 전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어쩔 땐 지구전으로 또 어떨 땐 전격전으로 늘 승리를 거두었다. 정치적 안목도 높았다. 총나라의 형주 지구사령관 관우가 위나라를 공격해 서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였다. 위나라에서 구원군을 보냈으나 대패했다. 관우는 도읍지 허창까지 들어올 기세였다. 조조도 당황하여 도읍지를 옮길 논의까지 한다. 이때 사마의가 등장해 대담하고 침착한 전략으로 위기를 수습한다. 사마의는 군사작전만으로는 관우를 막을 수 없으니 오나라 손권을 끌어들이자고 제안한다. 그때까지 위나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촉오 2 나라가 연합해 대항해 왔는데 오나라를 우군으로 끌어들여 총나라를 치게 한다는 것이다. 마침 그때 촉오 동맹에 약간의 균열이 있었고 송건이 관우의 형주 땅을 탐내고 있는 것을 사마의는 간파했던 것이다. 이 전략은 멋지게 성공하여 오나라는 형주성을 기습 점령했고 근거지를 잃은 관우군은 참패하고 말았다. 위나라의 위기도 저절로 없어졌다. 사마의는 전략적인 발상으로 위나라를 구한 것이다. 사마의는 속이 깊고 매우 신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그러나 조조에겐 꼼짝을 못했다. 몇 수 위라고 인정하고 항상 두려워하고 배우는 자세였다. 조조에겐 사마의를 압도할 기백과 내공이 있어 감히 딴 마음을 먹지 못했다. 조조는 죽으면서 사마의에게 자식과 나라를 부탁했고 사마의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한다. 그러나 4대째 이르러 조조의 자식이 시원치 않자 조씨의 나라를 뺏는다. 조조는 사마의를 부릴 수가 있었지만 그 자손들은 안 되었던 것이다. 삼국지의 세 주인공인 조조, 유비, 송건을 각기 위대한 CEO로 보고 또 이들을 어떻게 기업하고 경영했는지 관점에서 풀어본 책이어서 흥미롭게 읽혔습니다. 또 삼국지를 기업 경영하고 비교하면서 조직의 흥망성쇠, 인간관계, 또 CEO의 역할과 그들의 각자의 장점과 단점들과 같은 본질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네요. 여러분들 또 이 한 권의 멋진 책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